지금 이거를 대공황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그것도 좀 위험해 보여요. 왜? 페드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식시장에 엄청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네. 1등 국가도 약간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은 맞다. 연준 의원들조차도 지금 심리가 많이 꺾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도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떤 거죠? 이게 네. 앞서 말씀드렸던 FDIC의 리저브 밸런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얼마만큼 이거를 갖다가 축적을 하고 있는지, 돈을 갖고 있는지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밸런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되는데 이제 밀리언 달러스입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2008년도 이때 우리 리만 겪었었잖아요. 이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났어요. 이거 마이너스까지 났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예치금이 이제 정부한테 안 들어왔는데 미리 선반영해서 빌린다고 가정하고서 이제 은행들한테 투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기까지 했었죠. 근데 그 뒤로 은행 산업도 잘 되고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예치금도 좀 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20년도, 19년도 뭐 이렇게 기점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21년도 지역은행들의 실적이나 그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출 사업도 저금리인데도 대출 사업이 잘 되고 투자도 잘 되고 다 잘 되니까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이 시기에 이 예치된 이제 누적 금액이 상당히 작았었어요. 그러니까 20년도부터 거의 플랫하게 올라갑니다. 굉장히 플랫하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갖고 오는 돈들이 좀 적고 그거를 다시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정부에서 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왜 적어졌을까 잠깐 추론해 보시면 정부가 그때 재정 적자와 부채를 갖다가 많이 끌어와가지고 돈을 썼는데 거의 돈이 코로나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투자해놓고 맡길 만한 돈의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흐름 상태에서 부랴부랴 이제 친환경 정책, 정부가 뭐 이런 정책, 저런 정책 하면서 지금까지 이쪽의 예치금은 12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수준에 있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거. 예, 그 FDIC, 네네. 그 연방예금 공사, 예. 네, 미국 정부 행정기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그 은행들의 이 위기 상황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자산의 문제, 일일치, 불일치 그렇죠. 이게 아니라 예. 어디선가 계속 경제 상황이 곪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이게 위기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초기에 진화할 것이냐, 그렇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이거는 정말 2008년부터 이어진 유동성의 어떤 끝부분, 대공황에 맞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좀 주의할 사항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거를 대공황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그것도 좀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은행의 큰 시스템의 변천을 보시면은 30년도 이전까지 어떤 거였냐면 도드-프랭크법도 없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글래스-스티걸 액트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 좀 재밌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0년도 이전까지는 잠깐 역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873년에 9월 달에 지역은행들이 상당히 중소난립을 했었는데 101개가 지금 fail.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 언어로 파산입니다. 파산이 들어갔고 1907년까지 1993년도 5월에서 8월까지는 503개가 날라갔습니다. 엄청났네요. 네, 엄청 많이 날라갔고 그다음에 1907년부터 2개월 동안 73개가 날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왜 너무 또 대공황급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때 당시에 1907년 같은 경우가 은행을 경영하는 경영진이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민간은행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유지처럼 자라나서 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을 경영하면서 이분들이 은행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갖다가 개인 돈까지 합쳐가지고 투자를
주식이 할 수가 있었어요. 아. 이게 도드-프랭크법.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가 이렇게 위험한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 한도나 이런 걸 설정해서 지금은 못하게 되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은행 손실이 많아진다라는 소문이 되니까 뱅크런이 막 일파만파로 퍼진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우리 트러스트 쪽에서까지 그때 예금 기능이 일부 있었는데 거기서까지 돈이 다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30년대 대공황을 보시면요, 이때는 약간 지금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30년도부터 33년도까지는요, 지금 거의 뭐 1000여 개 이상이 지금 엄청나네요, 날라갔는데, 이때 이제 이게 다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임시 폐쇄도 되고, 이 페일이 폐쇄도 들어도 중간에 이제 파산도 되고, 어떤 거는 이제 인수도 되고, 막 이런 거를 다 친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못했던 은행들 사례를 다 본 건데, 이제 33년에는 드디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은행을 갖다가 이제 임시 폐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체 은행을. 그렇죠. 왜냐면은 이 시스템 불안이 너무 누적이 되니까. 근데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가 생겼냐면은 그 도드-프랭크법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라라는 것도 생겼고,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뉴욕에 어음 교환소가 있어요. 네. 그 뉴욕 어음 교환소가 있었고, 그걸 청산소라도 불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때는 우리는 지금은 이제 어음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때는 기업 어음을 가져오면은 불안한 은행들이 그걸 맡기면은 이제 뉴욕 연준 같은 곳에서 그거를 할인해가지고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게 최근에 페드가 하고 있는 재할인 창구, 예전에 서프라임 때 있었던 그 재할인 창구의 어떤 시본이에요. 그러니까 시초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그때는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다 퍼지고,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고, 특히 30년대 대공황 같은 경우는 관건이 뭐였냐면은 이 당시에 경제가 과열하고, 여러분들 이 30년대 때 재밌었던 게 지금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공황 때는요, 생산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비가 안 됐습니다. 소비는 덜 하는데, 포드가 뭐 T형 조립 그 공장을 구축을 해서 이동식 공장을 하면서 막 이거는 자본주의 혁명이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사는 사람은 없는데 생산이 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도 좋고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생산을 하면서 이제 돈이 계속 이제 나름대로의 신용 창출이 계속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실물 산업과 공장에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주식 버블이 있었고, 그때는 이러한 버블의 양상을 보고서 페드가 재할인율을 갖다 엄청나게 올려버리죠. 그때는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블랙 먼데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일파만파 은행으로 다 퍼졌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부분이 페드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식시장에 엄청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앞서도 우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들 자산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 비율이 GDP의 30%나 되기 때문이다. 아, 맞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지는 뭐냐면은 과거와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회귀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은행의 뱅크런은 한번 시작이 되면은 몇 개 은행을 막는다고 끝나진 않더라. 항상 이 시스템에 전염 리스크가 있고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항상 잔존을 했다. 근데 더구나 지금은 대응의 여러 개에 있어서 자금 여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말로만 대응을 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은행의 어떤 손실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어도 대공황 시절하고 조금 다른 거는, 지금도 버블은 있으나 정부와 그리고 페드가 너무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한 그렇죠. 그 능력도 좀 향상이 됐을 그렇죠.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00억 불 그 FDIC가 가지고 있는 이 유형자산, 이거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 패권 국가인데 어떤 식으로인가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러니까 응급 수단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 그 공개 청문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싸우고 있다고 다투고 있어서 녹록치 않다고 그랬는데 필리버스터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민주당이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공개 토론회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 선정된 방청객 분들을 다 국민들을 모셔가지고 우리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당장 긴급 예산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과반수 이상을 받아내면은 이게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의회 승인을 받는다. 그건 이제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승인을 받으면 이제 요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긴급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장은 재정에서 돈을 쓸 부분이 없으니 그러면은 부채 한도를 일단은 임시적으로 예전에도 임시 방편을 늘리는 거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로 늘리는 거를 좀 오케이 해 주십사. 근데 이거를 그랬을 때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다 그림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경제 블록화 서로 간의 대립 구조 속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을 말고는 뚜렷하게 안 보여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나 기타 다른 이제 사우디 같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패권으로 가져오고 싶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미국 길들이기에 또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힘이 많았는데 그동안은 경제적 이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어떻게든 부채 한도를 갖다 늘린다고 해서 채권 발행하면 어디서든 받아줬는데 그게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줄 곳이 없다. 그렇죠.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미국의 이제 부채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이제 채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 사실 연준이거든요. 30%를 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페드가 결국에는 이번에도 사줘야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채권을 팔고 있는 QT를 하고 있는데 즉 양적 축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긴급 예산을 갖다가 마련하는 거에 보완순화로서 다시 QE를 한다. 이거는 이제 엇박자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지금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결책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들 그 역으로 보면 그게 반대로 됐을 때가 해결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중국과의 관계, 사우디와의 관계를 완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채권 발행을 좀 사주게끔 해준다든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패권이 걸려 있는 거니까 쉽진 않을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그래서 흘러가는 뉴스의 포인트를 이런 데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하나 재밌는 게 작년에서 올해 초 넘어갈 때였죠. 그때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왔는데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요. 미중의 대립이 약간 풀릴 기회도 한번 있었어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게 뉴스에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그들은 mRNA 백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재고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국한테 제공을 하겠다. 거의 그때 당시 제한이 무상으로 제공을 하겠다. 근데 그때가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안 되고 자신들이 어쨌든 규제를 걸어놔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표면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끊겠다. 약간 이렇게 강건하게 나갈 때였어요. 근데 수면 아래에서는 그런 제한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이럴 때 소리 소문 없이 또 그걸 받고 약간 화해 무드처럼 느끼게도 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과거 10년, 20년 전에 한 번씩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엔 중국에서 그걸 완전히 거두절미하고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했냐면 독일의 mRNA 백신 그것은 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절연하겠다는 의미도 되게 강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즉슨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런 말들을 하시죠.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역사상 뭐 패권 국가이고 결국 1등 국가를 뺏긴 적이 없고 그거는 맞는데 1등 국가도 약간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은 맞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현상 그렇다면 역시 뭐 아까도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난 자산의 불일치, 금융권들의 그 가운데는 국채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금리 인상을 워낙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벌어진 문제. 그러니까 역시 금리 인하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시
국채 가격을 정상화시키려는 그렇죠.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해결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유동성을 좀 더 네. 공급한다든지. 네,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다만 시점의 문제인데 일단 아직도 PC라든지 코어 PC 물가 뭐 이런 숫자 자체가 아직도 높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앞에서도 잠깐 요약을 드렸지만 물가가 높고 여전히 물가에 대한 스탠스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통화정책 성명서상의 마지막 후두문에 보면은 국제적 정세나 금융적인 조건에 대해서 고려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터뷰 내용에서는 기자 인터뷰 내용에서는 오히려 그 재무부의 그 옐런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여긴다. 여기에 좀 힘이 많이 실렸어요. 근데 지금 이 페드만 보면 안 되고 페드와 이 은행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국가 부채의 문제, 그리고 내년에 24년도에 대선이 치러질 상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키포인트가 그러면 하반기가 돼서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가져올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 특히 트럼프는 달러 약세거든요. 항상 달러 약세를 그쵸. 항상 주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었잖아요. 예,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다 결부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 인상 거의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점도표만 보더라도 한 번 정도 인상하고 이제 좀 내리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재밌는 게 점도표 이제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이게 네. 점도표의 트렌드인데요. 그러니까 이 점도표에서 보시면 점선으로 되는 거는 이제 작년 12월에 전망을 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전망을 한 이제 숫자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완전 꽉 찬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거는 이번 달 3월에 이제 전망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시면요, 사실은 그때랑 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냐면 12월부터 3월 사이까지 뭐 소매 판매도 좋고 고용도 좋고 물가도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래서 우리가 6%대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제기까지 됐는데 결론적으로 23년도 고점은 5.25 정도로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럼 24년도에 대한 전망 이 심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도에 이제 4.25까지 서서히 내려갈 거다. 1%포인트 정도 내려갈 거다라는 비중이 다 지난번 12월이나 이번 3월에는 동일하게 똑같았습니다. 근데 달라진 부분들은 뭐냐면 오히려 그때 당시 같은 경우 비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비중이 오히려 이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5%대 전망을 한 숫자가 오히려 이제 12월에는 많았는데 이번에 그 다음으로 비중이 많았던 게 이쪽 비중 이제 4.75 정도. 네. 예, 이쪽이 이제 비중이 좀 더 많았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즉슨 뭐냐면 연준 의원들조차도 지금 심리가 많이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 불안에 대해서 그들도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번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화 강세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보이는 이 현상을 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납니다.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여기 점도표에서 본 것처럼 금리 기준금리 고점 거의 다 왔다. 이제 많아봐야 한 번 더 인상하고 끝난다. 이게 이제 사실은 페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공표를 해준 것이고, 두 번째는 청문회, 어제 저는 청문회 그 내용이 사실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옐런,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모든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말씀에 나왔던 방식에 대한, 수단에 대한 동원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뭐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시니까 뭔가 고안책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없었던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 일단 해결할 수 있어. 큰 소리만 뻥뻥 쳐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작게나마 갖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불안하게 여겼던 게 그냥 불안, 기후위기를 바랬는데 저 역시도 이게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서 지금 이 관련된 페이퍼를 보고 그들의 이제 옐런 의장의 어떤 그 코멘트들을 추적해 보니까 불안한 은행이 몇 개 있다라는 숫자가 아까 우리가 봤던 논문의 페이퍼의 은행 숫자랑 거의 일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들도 지금 진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했구나. 즉 이야기는 즉슨 뭐냐면 은행의 불안 시스템이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대공황 사례나 그 전에 이제 뱅크런 사태를 봤다시피 한 번에
일주일 만에 다다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를 두고 계속 축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리스크를 금융시장도 그리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미국 경기는 언제 침체가 오지? 침체 아니야? 이라고는 했지만 침체가 저는 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시점이 이제 더 빨리 당겨지는, GDP 숫자가 빨리 떨어지는,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GDP 성장의 속도나 패턴과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 지수의 패턴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당연히 지금은 사고자 하는 것보다 팔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지는 거고, 반대로 달러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채권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살아날 여지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그 전문가, 미국의 금융 전문가의 지적이 이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반된 이야기. 파월은 모든 예금은 안전해, 은행은 안전해. 근데 그렇죠. 그 옐런이 얘기한 거 보니까 수단이 없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치되지가 않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시장에 불안감을 던져줬다. 네,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조사한 이 내용을 보더라도, 논문을 보더라도 네. 이러한 흐름이 네. 팩트로 드러난 걸로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어쨌건 앞으로 우리가 그럼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허점이 드러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나 연준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지, 그게 정말로 가능성 있는 실행 가능성이 있는 수단인지를 한번 잘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이 저의 일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업무이고 해서 저도 많이 지금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지금 콜머니 시장이나 아니면 MF 시장에서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불안하면 콜머니 시장에서도 주려는 사람은 적고, 콜머니는 쉽게 말하면 은행 간 서로 단기적으로 차입하는 데거든요. 근데 그 금리야 기준금리, 페드 금리에 따라가지만 그 규모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뭐 갑자기 늘어나면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불안 요소가 있을 거고, MMF 관련해서도 은행이 불안하면은 사실은 MMF에 맡겨놓는 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MMF는 어쨌든 일종의 단기자금 펀드, 머니마켓 그렇죠. 펀드이기 때문에 가입했다가 펀드가 사실은 그 위험한 자산을 넣지 않는 이상은 펀드가 청산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뱅크런 생길 바에야 MF에 넣어야지, 이런 것들이 심리가 팽배일 수 있는데, 그러한 시장적인 금융 당장의 어떤 요소들, 변수들을 저도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이 변하는지 유의미한 게 있는지 발견되는지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차후에도 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혼돈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쉽게 이제까지는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 또 그게 세계 경제 그렇죠. 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다시 달러 강세. 그렇죠. 이것이 공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번에는.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네, 하여튼 우리 유신익 박사님께 앞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들, 또 이렇게 좋은 네.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마다 네. 이렇게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